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주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서 오늘 초등학교 1, 2학년이 마침내 첫 등교를 했습니다. 특히 1학년 아이들은 처음 가보는 학교인 탓에 낯설고 들뜬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아이를 처음으로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 심정도 설렘 반 우려 반으로 나뉘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정문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하고 교실로 향했는데요. 저학년 아이들이라 선생님들께서 더욱 세심한 지도와 주의가 필요했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이때, 수도권에서는 음식점과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러다 다시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겨우 되찾기 시작한 일상이 또다시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청량리역 바로 앞 GTX-C 추진으로 강남을 빠르게. 당신의 교통이 청량. 백화점과 마트를 걸어서 당신의 생활도 청량. 청량리역 초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견본주택 오픈 중. 1833-4861 현대 엔지니어링. 5월 쌍용 자동차 이자 이상무 보증 이상무 역대급 혜택 준비 완료. 역시 무이자 무상보증은 쌍용 자동차뿐이구만. 지금 SUV 전 차종을 일시불로 구매하면 10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오직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역에서 마을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다누림 협동조합이 최근에는 안동포타운을 위탁 운영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 다누림 협동조합의 정윤정 이사장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이죠.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원화 환율이 두 달여 만에 1240원대를 돌파했죠. 3월 한미 통화수합 후 체결 이후에 안정세를 보이던 원화 가치가 급락했는데요. 이건 미중 갈등 격화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이 포치 시대 선언을 했는데요. 미중 갈등에 기름을 붓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포치란 말, 작년에 그 미중 무역 갈등 고조됐을 때 소장님이 소개해 준 기억이 있는데, 이 포치란 말 좀 설명해 주시고, 이 포치 시대는 무슨 시대를 말하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중국 경제와 관련된 용어로 바오류, 그러니까 6% 성장률 고수나 류바오, 그러니까 6가지 안정정책, 이런 단어들은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죠. 바오류, 류바오. 예. 네. 근데 위안화 포치 같은 경우에는 깨트릴 파 7입니다. 1달러에 7위엔을 깬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세계 공장인 중국 입장에서는
해외 물건을 싸게 팔 수가 있고요. 또 미국 경제에도 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2억 500만 개 제조업 일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뭐 오늘 현재 그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위엔화는 장중 한때 1달러에 7.17 위엔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작년 9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해외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아시아 수출국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환율 절하 도미노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원달러 환율도 오늘은 조금 안정이 됐지만 1240원을 전후해서 약세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포치란 말, 그러니까 깨트릴 파의 7칠, 이걸 이제 중국식으로 읽은 거죠? 파칠인데 네, 이걸 이제 포치로 읽는데 1달러에 7위안을 깬다는 말, 7위안 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치가요, 이게 왜 뉴스가 되는 거고 이슈가 되는 건지 이게 좀 흔한 일은 아닌 모양이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엔화 절하를 그렇게 많이 시키지는 않았지만 예전에도 이런 정가는 있었습니다. 과거 94년으로 돌아가면요. 네. 기준 환율을 갑자기 33%나 대폭 절하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초래시켰던 단초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뿐만 아니라 2015년 8월 11일 날에는 기습적으로 위엔화 가치를 4% 가까이 떨어뜨렸는데요. 예. 이 때문에 아시아 금융시장이 일시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요. 작년에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서 위엔화를 1달러에 7.18 위엔까지 또 절하시켰습니다. 네.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과거 외환위기의 그 아픈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엔화 움직임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 자,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겠고요. 그러면 미국의 보복 관세 효과가 이제 상쇄된다고 하셨는데, 뭐 중국은 늘 환율 조작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뭐 외부 시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관리 변동 환율제는 환율 조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지만요. 예. 환율 정책은 과거에도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율 정책은 쓰지 않는 게 정석인데요. 네. 현재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외교, 군사, 경제 전방위적으로 지금 중국의 목줄을 미국이 쥐고 있고요. 쥐주석 같은 경우에는 취임 이후에 최대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미국이 아파하는 환율 카드라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농업지역인 콘벨트의 지지가 필요한데 소고기, 대두, 닭, LNG 같은 쪽을 사주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표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 또한 미국이 부과하려는 관세만큼 위엔화를 절하시키면은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일자리가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공급망 재구축 사업, 디커플링이나 리쇼리 전략 속에서 해외 기업들이 중국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미국에 대한 견제 장치로 발동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난해 이제 말씀하셨듯이 8월에도 이런 포치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미국이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두고 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말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인 중국이 위엔화 가치를 낮춘 것은 의도적인 행동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88년도에 만들어져서 사문화됐던 포괄적 통상 경쟁력법에 의해서 다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데요. 네. 벌써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CDS 프리미엄이죠.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신용 부도 스와프인데요. 예. 채권을 발행한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 상품으로 보험료 성격입니다. 올라가면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 중국의 CDS 프리미엄이 전날보다 51%포인트가 급등한 74%까지 높아졌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때문에 전날 27%에 달했던 CDS 프리미엄이 오늘은 42%까지 급등했고요. 홍콩도 40 정도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동반에 상승했다는 건 그만큼 펀더멘탈을 흔들 수 있는 최대 악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CDS 프리미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신용 부도 스와프라고 해서 어떤 한 국가가 부도날 경우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 파생 상품, 이제 보험료, 일종의 보험료라고 보면 되는데 중국이 상당히 이게 이제 높아졌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높아졌다. 이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말은 국가 신용이 그만큼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올 때 정식적인 그 금리 수준의 플러스에서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자율 상승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이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제재를 실제적으로 받게 되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미 무역 역조를 해소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안들을 내놔야 됩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요. 위에나 절하폭만큼 보조금을 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계 관세라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45%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 밖에도 미국 기업 투자 시에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융 지원을 못 받게 되고요. 또 연방 정부 조달 시장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IMF를 통해서 위엔화 환율 감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위엔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상황까지 몰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렇게 포치 시대를 연 건 미국 탓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금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싸움을 걸고 있다.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를 핑계로 미국이 싸움을 건 측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 대신 사과나 배상을 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미국은 동맹국과 우방을 한데 묶어서요.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EPN이라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EPN. 반중국 전선을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좀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미중 관계는 빠르게 신냉전 체제로 흐르면서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무역 전쟁이어서 기술 전쟁 그리고 금융 외환 전쟁까지 미중 패권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도 만만히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현재 위엔화를 절하시킨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한 1년에 한 300만 명에 달하는 대미 여행객 규제뿐만 아니라 27만 명의 대미 유학생도 규제하면 400억 달러 정도 여행 수지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아메이렌지, P&G와 같은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기에 더 나가서 미국 국채 매각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미국 내 부동산 매각이라든지 해외 유보금 환수까지 나설 수 있게 되고요. 이것보다 더 나간다면 스타벅스, TGI, 맥도날드, 월마트 같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나 위생검사로 계속 압박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대단하네요. 지금 세계 1등 국가, 2등 국가의 싸움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2등을 누르려는 1등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서는 조금 힘에 부칠 수도 있으니까 동맹국 우방을 한데 묶어서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EPN이라고 하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말씀까지 들었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요, 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로 목요일이었네요. 지난 목요일에 이제 양회가 개막하면서 전인대가 그 다음날 이제 개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홍콩 보안법이란 말이 나왔죠. 이 홍콩 네, 보안법 그렇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뭐 내일 예정대로 전인대에서 이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홍콩의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뭐 국가 안전을 위하는 행위나 활동을 할 경우에는 뭐 정부가 금지나 처벌을 담을 수 있게 규정을 만드는 건데요. 예. 최고 30년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당내 위상이 약화되는데요. 2021년 당 창단 100주년이죠. 내년까지 홍콩에 대한 통치를 완성시키겠다고 하면서 지난 7개월간 침략에 준비해왔던 법안입니다. 예. 이를 전인대 마지막 날이죠. 목요일 날 초안을 의결시킬 예정인데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락호락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매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지금 머물고 있는 화해 부회장 멍완조를 빠르면 이번 주라도 미국으로 송환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미국이 작년 의회에서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국무부가 일국 양제가 제대로 작동됐는지와 관련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을 하면은 의회가 아무래도 92년도에 제정된 홍콩 정책법에 의해서 뭐 관세라든지 비자 발급과 관련된 우대 조치를 취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이라는 자본 조달 기능 그리고 외자 유치와 관련된 창구 역할을 했던 홍콩의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그 실책이 될 수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홍콩 보안법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중국이 홍콩을 완전히 그 장악하려는 통치하려는 그런 법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콩 보안법.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매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태고요. 자, 질문을 조금 건너뛰어서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접어든 것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부딪히기만 할까? 사실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좀 화해 무드를 탔던 것도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시 주석 같은 경우는 늘 그 당 그 주요 인사들한테 중국의 능력은 이제 미국과 동급이고요. 네. 미국과 같은 힘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앞으로 국가 운영 전략 목표라는 것은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고 또 세계 기축 통화주의를 갖춰서 국가 자본주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와 관련해서는 윈윈이 될 때까지는 강압적인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는 님 생각이고 뭐 자신들은 중국 경제를 움직이는 금융이나 자본의 힘을 꺾겠다는 거고요. 예.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중국 표준 2035나 양안 통일도 좌절시키겠다고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자유나 민주, 인권을 중시하는 서방 국가들 그리고 감시 사회를 추구하는 중국이 인류의 꿈과 중국의 꿈이 아무래도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예. 문명 충돌과 문화 충돌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뭐 서로 타협점 없이 2, 3년 정도는 아주 격렬한 충돌이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제 질서에도 큰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2, 3년은 충돌이 예상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이 정치적 구조적 상황들 종합해 보면 미중 갈등 더 앞으로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걱정은 우리나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인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당연히 나올 법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당장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한국이 지지해달라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그 전략 외교라고 하죠. 늑대 외교처럼 상당히 강압적으로
한쪽을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패권 전쟁이 끝나려면은 한쪽 경제가 파탄나든지 아니면 일본처럼 미국의 중국이 트럼프의 애완견처럼 돼야 된다고 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 입장에서는 아편 전쟁 이후 100년간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아왔던 만큼 절대 굽히지 않고 대미 항전 의사를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신냉전이라는 블랙홀로 세계가 지금 빠르게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반도체와 같은 중요한 기술 패권과 관련된 핫 이슈 자체는 독자 공급망을 좀 구축해야 되겠고요. 또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법은 찾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찾지 않으면은 이번에는 상당히 좀 큰 한쪽 편을 들었다가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뭐 중국 생산 비중도 좀 낮춰야 되겠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자체 공급망도 좀 더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뭐 이 정도 대비책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것 같고 모쪼록 미중 갈등이 하루빨리 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역에서 마을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신세동 벽화마을 잘 아실 텐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또 안동포타운을 위탁 운영하기도 한다는데요. 지역의 청년 CEO죠. 다누림 협동조합의 정윤정 이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정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저희가 4년 전이었습니다. 2016년에 그 신세동 벽화마을 꾸밀 때 그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좀 변화가 있네요. 협동조합 이름도 바뀌었고, 그때 그 산들배기 협동조합인데 지금 이제 다누림 협동조합으로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느새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저희 협동조합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명칭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산들배기 협동조합이 농업 위주의 관광을 접목한 거였다면 현재 다누림 협동조합은 저희가 사업이 아닌 활동들로 이루어지던 행사나 뭐 관광 기념품에 대한 고민하던 것들이 이런 분야들이 조금 더 집중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사업화로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2018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마을기업으로도 3년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업 영역도 많이 넓히신 것 같고 행안부의 그 마을기업에도 지정되고 뭐 좋은 일만 있었네요. 그동안 4년 동안. 네, 그렇죠?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 신세동 벽화마을은 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지금 네. 예. 그 할매네 전빵도 있지 않았나요? 이것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건 지금 어떻습니까? 네.
물론 저희 아까 마을도 저희 물론 주민분들도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활동들은 자제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의견들을 나누면서 청년들과 이제는 어린이 주민들까지 함께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요. 예. 현재는 할매네 전방은 저희 마을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주말에는 저희 할머니들께서 근무를 하시고요. 평일에는 저희 청년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이 매출이 많은 곳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본연의 취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네. 주민분들과 저희 모두 함께 애쓰고 있습니다. 이 할매네 전방이 무슨 가게였죠? 할매 전방이 이제 저희 마을을 모토로 한 관광 기념품이라든지 마을 관광 기념품을 판매하고요. 예. 그리고 할머니들이 직접 할머니 바리스타로 커피도 파시고 이런 곳입니다. 기념품도 팔고 커피도 팔고. 네, 맞습니다. 이 신세동 그 벽화마을 안에 있는 거였죠? 네, 신세동 벽화마을 입구에서 한 10m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4년 전에도 이렇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정윤정 이사장께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셨고 지금도 젊으시지만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전 이전에는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선박 기술 관련 일을 했었는데요. 그랬나요? 처음에는 제가 아시는 어르신들께서 일을 처리하는데 서류나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을 이야기하셨었어요. 예. 제가 어릴 적부터 아시던 분들이셨는데, 근데 제가 사실 실제로 하고 있던 일이나 활동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던 분야였지만, 아무래도 제 전공이 기업 전략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분들이 부족하셨던 부분들을 함께 도와드리다 보니까 협동조합이란 걸 제대로 알게 되었고요. 조금 더 여러 사람들과 실제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하게 된 것은 시작한 조금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공하신 게 기업 전략 관리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또 기업 전략 전공하셨는데 선박 관련 일을 또 하시고 지금은 또 협동조합 이사장이고 참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네, 조금 특이합니다. 네. 예. 자,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사업 시작하실 때 어려움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자금 문제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네, 물론 자금 문제도 많이 힘들었었고요. 근데 또 지금의 그거 이외에 지금의 틀을 갖추는데 그 이외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약간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협동조합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조금씩 성장해온 것처럼 보였지만 관계를 만들어가고 풀어나가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또 사업과 활동으로 함께 이어나가는 점이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저희가 많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작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것들을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역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힘들었던 점들이 물론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자금이나 이런 것들 실제로 스스로 해결해 나왔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모아서 해결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생각으로 접목이 될 수 있어서 지금은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가장 어려운 점 관계의 문제였군요. 사람과의 이런 관계.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역에서 정착해서 정윤정 이사장님처럼 되고 싶은 다른 청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이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청년 사업에 도움 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창업을 하려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그런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미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요. 그래도 머리나 가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시작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움직여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책도 직업의 종말이라는 것이 나왔듯이 직업이라는 틀에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걸 가다두지 말았으면 합니다. 직업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걸 조금 더 끈기 있게 활동으로 이어나가면
충분히 저보다 더 좋은 청년 CEO로 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정윤종 이사장님은 말씀도 하도 잘하셔서 나중에 저 강사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우리 방송 듣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일단 시작해봐라.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이라는 틀에 갇혀있지 마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꼭 저한테 해주시는 그 말씀 같은데요. 저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 기존의 틀을 깨는 거, 용기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같네요. 네. 지금 다누림 협동조합에서는 월영장터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월영장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월영장터는 원래 처음에 마을에서 2015년도에 마을에 조그마한 그림의 장터로 시작해서 2016년 9월부터 저희 월영교에서 지역의 작가들과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월영장터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네, 월영교에서, 월영교 인근에서 월영교에서. 저희가 월영장터를 지역 작가들과 농민분들과 주민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뭐 지금 수입이 꽤 짭짤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수입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나오시는 분들의 품목과 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정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요즘 코로나로 장터가 취소가 되면서 조금 많이 아쉬운 사정이 되는 것을 보면 정말 수입이 나쁘지 않으신 것들 같습니다. 그렇지만 월영장터를 운영해서 저희 다누림 협동조합이 수익이 남지는 않습니다. 이 수입이라는 것은 참여하시는 지역의 작가와 농민분들 그리고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만 준비하시면 짭짤한 수입이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영장터를 운영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요. 일종의 사회 환원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영교 그 입구에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요. 이 월영장터 혹시 왜 작은 가게 하나 이렇게 차려놓고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팝업 스토어처럼 월영교 다리를 건너서 박물관 쪽 흙길 산책로에서 주말에 저희가 많을 때는 5, 60팀 정도, 적을 때는 한 3, 40팀 정도의 지역의 작가들이 함께 프리마켓 형태로 수공예품만을 위주로 해서 하는 장터입니다. 진짜 장터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주말에 하신다고요? 지금? 네, 주말에 원래는 매월 둘째, 넷째 주에 했었고요. 또 날이 좋을 때는 조금 더 자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지금 안 하고 계신 거고요. 네. 월영장터를 조만간에 다시 하셔야겠네요. 이제 관광객들도 좀 많이 올 테니까. 네,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어 가면은 저희도 그 상황을 봐서 다시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월영교 입구가 아니라 월영교 이제 다리 건너서 그 반대편에 산책로. 박물관 쪽 가는 그쪽 산책로 쪽에 네, 맞습니다. 쭉 차려놓으시는 거군요. 자,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마을 공방 육성 사업에 이 신세동 벽화마을 이 공방이 선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 신세동 벽화마을에 위치한 곳이 행정안전부의 마을 공방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마을 공방 육성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거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 도시 재생, 지역 문화 활성화에 이 4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모든 분야에 조금 해당하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분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유휴시설이나 5년 이상 장기 임대가 사용 가능한 건물에 관련 사업 분야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교육들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마을 공방 이름은 오늘도 여기인데요.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어린이 주민부터 어르신 주민분들까지 모두 다 오늘도 여기 가자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동에서는 마을 공방 육성 사업이 처음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저희 많은 주민분들과 저희 마을 기업 회원들을 비롯해서
특히 안동시청 일자리 경제과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우리 이사장님도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그 안동포타운 운영을 위탁받으셨잖아요. 이제 안동포 직조 기능 인력 양성에도 나서신다는 그런 소식인데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안동포의 앞으로 그 가능성, 안동시의 그 무형 문화재로서 또 관광 상품으로서 또 산업으로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안동포의 가능성,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대마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서 지금부터 안동포가 다시 한번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호기가 되리라고 보고요. 예. 안동포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안동포의 우수성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겠고요. 예. 이와 또 함께 요즘은 직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안동포의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 예를 들면 안동포 생산 직불제 같은 것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도입된다면 안동포는 그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그 다양한 상품과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점점 번창하고 있는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다누림 협동조합인데 4년 후에요. 또 더 번창한 그 다누림 협동조합 인터뷰 한번 더 했으면 좋겠네요. 이사장님.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다누림 협동조합의 정윤정 이사장이었습니다. 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면서 7월 시행을 앞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 최근 분양 광고 등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이 지역주택조합의 안전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LNS 자산운용의 조진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는 거요. 이게 사실 많이 듣습니다. 뭐 매스컴에서 많이 듣는데 한 번도 직접 참여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엇인지 이것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제일 많이 착각들 하시는 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인 것처럼 알고서 참여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역주택조합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업 시행자가 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지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에서 그 전체 구역 안에서 그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기인을 만들어서 사업 주체가 돼서 하는 일종의 분양의 편법을 이용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제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들어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아파트를 누군가가 시행사가 아니면 어떤 건설사가 이렇게 아파트 지을 예정이니까 청약하세요라고 해서 분양을 받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그 사업의 땅을 사고 그걸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들 하나의 조합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근데 이 아파트를 다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 그럴 때 그런 경우는 재건축이죠. 예, 이건 재건축인데 이것도 일종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인 거죠? 그렇죠. 재건축 그 토지 안에 그 오래된 그 시설물 안에 있는 조합원이 된 거니까 그 재건축 조합이라고 하고 보통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재개발이라고 해서 단순히 낡은 아파트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특별한 한 구역을 전체 범위를 정해서 노후화된 주택 하는 건 이제 재개발이고 지역주택조합은 그 재건축과 재개발에 해당되지 않은데 인위적으로 조합이라는 걸 구성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재개발 지역 중에서 일부 재개발이 안 돼서 일부러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에 있는 주체가 돼서 하는 사례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피해 사례가 많았던 지역주택조합은 일종의 그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조합 그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이 사업이 그동안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그동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면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주체가 되는 거니까 예. 땅을 사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가는 형태라고 한다면 예. 지역주택조합은 임의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사야 하다 보니까 그걸 원래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땅을 사서 사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본인들이 청약인지 알고 돈을 냈는데 예. 그게 실제 청약금이 아니라 사업비로서 사용되는 거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땅을 사서 해야 되는 경우다 보니까 그거를 잘 알지 못해서 일종의 분양 사기 같은 형태를 겪었던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돈을 더 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예. 여기 이제 참가할 때는 이거 지금 참가하면 나중에 이제 주택이 하나 이제 떨어지겠거니 하고 참가했다가 그게 아니라 나중에 돈을 주택값은 또 내야 되는 그런 피해 사례가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뭐 7월부터는 무슨 정부 규제가 강화가 됩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예,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이제 내가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사업비를 내야 된다라는 걸 모르고 그냥 주변 아파트보다 시세가 싼 분양 아파트인 줄 알고 참여를 했던 분들이 나중에 그게 사실은 내가 참여하는 사업인 줄 알고 회원으로서 조합원으로서 탈퇴를 하고 싶어도 탈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특히 이제 조합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생각보다 땅이 제대로 계약이 되지 않아서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포기도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 사례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지자체 중에서는 토지를 95구 이상 확보를 해야지만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지자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걸 아예 올 1월 달에 규정화시키기 시작해서 이제 시행령을 해서 7월부터 강화된 요건으로 가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좀 난항을 겪었는데 내가 실제 탈퇴하거나 3년 이상 계속 사업 시행도 못하고 계속 비용만 들어가게 될 경우에 그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같이 모여서 청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번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조진이의 부동산 매거진 제가 이거 진행한 이후로 오늘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예.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오늘 내용 중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파트 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넓은 땅에 여러 개의 세대가 만들어져서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방식인데 그럴 때는 그 사업을 하는 시행사나 시공사라는 그 주체가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주고 받아오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 지역주택조합은 그 모든 거를 저희가 해야 된다. 당사자가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다 보니까 땅도 내가 사야 되고 그 땅을 사는 돈도 내가 내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를 지으려면 전체 100% 땅이 다 수용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처음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땅을 사서 이런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사업비를 내주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사겠습니다. 이런 경우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규정이 강화된 게 토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돈도 있어야 되고 땅도 좀 미리 사더라 이런 이제 정책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사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은 80% 이상 그 땅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오든 그리고 시행사도 최소 소유권으로서 15% 이상의 땅을 소유권 이전을 한 상태에서 사업을 모집을 해라라고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참여하는 거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군요. 잘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일단은 큰 돈을 이렇게 냈는데 이 사업 진행이 좀 완전히 지지부진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5년, 10년 걸려서 뭐 진행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예, 서울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업지인데 가서 보면은 나는 그 사업인 줄 알고 재개발 딱지 샀는데 알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땅을 아까도 이제 정부에서 80% 이상 동의를 받아오려고 하는 이유도 대부분 토지주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 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니면 거의 뭐 75% 이상 됐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5%를 채우지 못해서 또 다시 무산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결국 땅값은 계속 올라가서 사업비는 계속 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못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 뭐 2, 3억 투자를 했다가 한 2, 3년 후에는 뭔가 이제 그림이 보일 줄 알았는데 이게 5년, 10년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규제한다는 게 뭐 회계 서류 관련해서도 상당히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항상 뭐 저희가 조합 사업 하다 보면 조합장 비리, 임원 비리 이런 얘기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그나마 이제 그 지자체에서 규제를 하면서 그런 회계나 감사 관리를 받는데 지역조합은 시행사가 업무 대행을 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그 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회계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비용도 마음대로 못 쓰고 관리 신탁이라고 하는 신탁회사한테 맡겨서 자금을 집행받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 사용하는 비용도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한 그런 자료들이 준비가 돼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왜 조합 측에서 왜 조합장이라는가 뭐 돈 같은 거를 항상 그 비리의 이 온상이었다. 그렇죠. 이 조합비가. 예. 그래서 회계 서류 상당히 투명하게 그렇게 바꾸겠다는 말이고요. 예. 한 뭐 20-30초 정도로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지역조합 사업이 대부분 성행하는 경우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전매권이라는 형태로 해서 일종의 사업을 둔갑시키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게 재개발인지 알고 가셔서 그 계약부터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그 땅이 주체가 돼서 이미 만들어진 건지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보시고 계약서의 작은 글씨도 꼭 보시는 그런 주의사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NS 자산운용의 조진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6월을 앞두고 막바지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날씨 좋습니다. 쾌청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고 또 적당히 따뜻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겠는데요. 기온이 갈수록 올라서 금요일부터는 더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낮 최고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 다음 주에는 29도, 30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 또 이렇게 벌써 6월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날씨도 이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한층 더 더운 한 주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볕을 가려줄 구름의 양이 적다 보니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 이에 따라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보이겠고요. 모자나 선글라스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고 마스크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의성, 청송, 아침이 9도, 한낮에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영주공화는 11도에서 24도 분포, 영양, 문경, 예천이 아침이 10도, 한낮에 25도, 상주, 안동이 12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됩니다. 의성 현재 기온은 어제 시간보다 1도 높은 24도, 체감온도 24도, 습도는 34%입니다. 날씨였습니다.